탑골공원엔 말 못할 사연이 많습니다. 왜 장기판이 반으로? 어르신은 그 뒤로 안 보였어요. 제가 그날 아침 일찍 그 자리를 지나치지만 않았더라면, 아니, 어쩌면 지나쳤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쓸고 지나갔더라면, 지금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밤마다 그분 얼굴이 떠오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탑골공원에서 20년 넘게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침 5시면 공원 정문부터 쓸기 시작해서 6시 반이면 공원 한 바퀴를 다 도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구청에서 공원 안장기판과 바둑판을 모두 철수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소란스럽다고, 담배 냄새가 심하다고, 하루아침에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사라진 겁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11월 초순이었지만 벌써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날씨였어요. 공원 입구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공원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기판이 있던 자리엔 벤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바둑판이 놓여 있던 테이블은 아예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공원 밖, 주변 골목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몰래 모이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원 동쪽 출구 바로 옆, 작은 그늘막 아래가 가장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그늘막 쪽으로 빗자루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아무도 없는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였습니다. 그늘막 밑 벤치 옆에 뭔가 어둡고 큰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그게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장기판이었습니다. 두꺼운 나무로 만든 장기판이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장기알들은 사방에 흩어져 굴러다니고 있었고, 차라고 적힌 말 하나가 배수구 틈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장기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제두 어르신 겁니다. 78세, 탑골공원에서 20해 넘게 장기를 두신 분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장기판이 철수된 후에도 김 어르신은 이 나무 장기판을 집에서 직접 들고 다니며 이곳 그늘막에서 매일 장기를 두셨습니다. 과묵하고 조용하지만 장기판 앞에 앉으면 눈빛이 달라지는 분이었어요. 승부욕이 강하셨습니다. 한 번 앉으면 서너 시간씩 꼼짝 않고 계셨죠. 그런데 그 장기판이 이렇게 부서져 있다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벤치, 그늘막 기둥, 바닥,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김 어르신이 여기 계셨는데, 그때 벤치 밑에서 뭔가 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손을 뻗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는데 한쪽 구석이 빨갛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른 핏자국처럼 보였어요. 저는 손수건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바닥을 굴러갔고 부서진 장기판 위로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제두 어르신은 그날 이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그늘막 밑에서 장기를 두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손수건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어르신들 사이에선 가끔 다투기도 하고 술 드시고 넘어지는 일도 있으니까요. 혹시 그냥 집에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손 안에 들린 손수건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김 어르신의 딸이 공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못 보셨어요. 집에 안 들어오신 지 사흘째예요. 연락도 안 돼요. 여기 매일 오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김제두 어르신의 딸은 45쯤 돼 보였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단추를 잘못 끼운 채였어요.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은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사흘째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부서진 장기판과 핏자국 묻은 손수건 이야기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요. 아버지가 저녁 먹고 나간다고 하셨대요. 여기 오신다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목요일 저녁, 제가 부서진 장기판을 발견한 게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어르신은 목요일 밤, 이 그늘막에서 무슨 일을 겪으신 겁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혹시 아세요? 여기서 같이 장기 두시던 분들요. 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만 어르신이요. 김 어르신이랑 제일 자주 두시던 분입니다. 한상만 어르신은 종각 쪽 골목에 계셨습니다. 작은 분식집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접이식 바둑판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83세,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제두가 왜? 한 어르신은 제 말을 듣더니 바둑돌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보셨어요? 봤지. 여기서 한 판 뒀어. 저녁 6시쯤. 그 뒤론요? 그 뒤엔 전화 한 통 받고 급하게 가더라고. 얼굴이 안 좋았어. 전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슨 전화였는데요? 모르지. 근데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지금 어디야? 거기서 움직이지 마. 이런 말 하면서 화난 것 같기도 하고 급한 것 같기도 하고 한 어르신이 바둑판을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장기판 들고 확확 가버렸어. 인사도 없이. 쟤도 그 친구. 평소엔 말수 없어도 예의는 지키는 사람인데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탑골공원 쪽. 그늘막 있는 대로. 그날 오후 저는 최복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4세. 그늘막 모임에서 가장 오래 계신 분이었습니다. 바둑은 못 두시지만 어르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복순 할머니, 목요일 저녁에 여기 계셨어요? 할머니는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 7시쯤까지. 김제두 어르신 보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봤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7시 좀 넘어서 왔더라고. 혼자. 장기판 들고. 근데 얼굴이 이상했어. 어떡해요? 창백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 11월인데 말이야. 그리고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고. 할머니가 보온병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았어. 근데 무서운 사람을 피하고 싶은데 만나야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 그리고 얼마 뒤에 남자가 왔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남자요? 50 좀 넘어 보이는 남자. 정장 입고 얼굴은 빨개져 있고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났어. 최할머니는 그날 밤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남자가 제두한테 소리쳤어. 이게 다예요? 고작 이것밖에. 뭐 그런 말. 제두가 뭐라 대답했는지는 잘 안 들렸어. 목소리가 작아서. 그 다음엔요? 둘이 벤치 뒤쪽으로 갔어. 그늘막 뒤에. 내가 볼 수 없는 대로. 그리고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 뭔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제두 목소리로 하지마 하는 소리. 그 뒤로 조용했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서요? 무서워서 나도 그냥 집에 갔어. 그날 밤 비도 오고 춥기도 했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경찰이라도 불렀어야 했는데 그냥 가버렸어. 미안해서 어쩌나.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제두 어르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어르신이 누군가를 만났대요. 50대 남자, 정장 입은.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매형이에요. 네, 제 남편이요. 언니 남편. 목요일에 아버지한테 돈 받으러 갔었어요. 돈, 얼마나요? 1,000,000원. 언니 수술비 때문에 아버지한테 빌렸던 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미루시니까 매형이 화가 나서 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다시 만졌습니다. 빨간 핏자국이 묻은 하얀 손수건. 그리고 부서진 장기판. 1,000,000원. 다툼.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실종. 밤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김제두 어르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의 낡은 빌라 2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옆에는 김제도라고 쓰인 우편함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큰딸 김다혜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좁았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낡은 텔레비전,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식탁. 식탁 위엔 김 어르신이 매일 아침 드셨을 보리차 주전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 첫 단추도 열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 매형이에요. 이강민이요. 김다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이강민. 목요일 밤 그늘막에서 김제도 어르신과 다퉜던 그 남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탑골공원 가셨죠?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김제도 어르신 만나셨고요.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받으러 갔어요. 1,000만 원. 이강민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의 아내, 그러니까 김제도 어르신의 큰딸 김다혜 씨는 작년 여름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궁근종 제거 수술이었는데 합병증이 생겨 입원 기간이 길어졌고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강민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코로나 이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대출도 한계였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인 김제도 어르신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장인어른이 퇴직금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작년 8월에 이강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회사가 더 안 좋아졌어요. 거래처가 두 곳이나 끊기고 직원 월급도 밀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당장 갚으래요. 하루라도 늦으면 경찰 신고하겠대요. 차용증도 있으니까 경찰 신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제도 어르신이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실 분이 아니었는데 목요일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강민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돈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 내 돈 당장 내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저도 화가 났어요. 사위 걱정은 안 하시고 돈만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이게 다예요? 고작 100만 원. 그날 제가 가져간 게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1,000만 원 중 겨우 100만 원. 장인어른이 화를 내셨겠네요. 아니요. 이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됐다.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이강민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장기판을 걷어찼어요. 발로. 그래서 장기판이 벤치 모서리에 부딪혀서 반으로 쪼개졌어요. 장기판. 부서진 장기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엔요? 장인어른이 나가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저는 그냥 나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강민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가 장인어른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미쳤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핏자국 묻은 하얀 손수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강민이 손수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장기판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묻어 있고요. 저 그거 모릅니다. 저 그냥 나왔어요. 장인어른 멀쩡하게 앉아 계셨어요. 이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냥 장기판 걷어찬 것밖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제도 어르신의 작은 딸 김소연 씨였습니다. 42세. 언니보다 3살 어렸는데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언니, 경찰서 갔다 왔어. 소연 씨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했어. 그리고 그녀가 저를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CCTV 확인했대. 탑골공원 주변. CCTV.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김소연 씨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흑백 화면이었습니다. 탑골공원 동쪽 출구 CCTV.
날짜는 목요일, 시간은 오후 7시 42분. 화면 속에 김제두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 그리고 손에 든 장기판. 어르신은 공원을 빠져나와 골목 쪽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비틀거리듯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르신이 자꾸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뒤를 보고, 다시 걷고, 또 멈추고,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그리고 화면 끝에서 어르신이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제두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어르신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비틀거리는 걸음, 자꾸 뒤를 돌아보는 모습. 어르신은 누군가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이강민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CCTV 영상을 본 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제두 어르신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뒤를 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골목 안으로 사라지던 마지막 순간. 어르신은 왜 그 골목으로 가셨을까요? 집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지하철역도 모두 반대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외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저는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탑골공원 동쪽 출구에서 50m쯤 떨어진 좁은 골목. 양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철물점, 분식집, 구멍가게. 낮인데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닥엔 담배꽁초와 휴지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벽엔 오래된 광고 전단지가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찾으시는데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식집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내놓고 앉아 계신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손에는 김밥을 썰던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저기, 혹시 목요일 저녁에 이쪽으로 어르신 한 분 지나가시는 거 못 보셨어요? 어르신,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구부정하게 걷는 분이요. 손에 장기판 들고.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봤어.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목요일 저녁 8시쯤. 가게 문 닫으려고 하는데 후다닥 지나가더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할머니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갔어. 뛰다시피 해서. 저 밑으로요? 저는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골목은 더 좁아지면서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계단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옛날 지하 창고들이야.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곳이지. 노숙자들 가끔 들어가고. 노숙자. 저는 등장인물 리스트에서 본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강필규, 68세. 탑골공원 주변을 떠도는 노숙자. 혹시 그 노숙자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보통 저녁 되면 지하상가 입구 쪽에 있어. 종가격 방향. 오후 5시. 저는 종가격 지하상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출입구 한쪽 구석. 그곳에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필규였습니다. 68세지만 80대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앞에 노인 종이컵엔 동전 몇 개가 덜그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필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탑골공원 쪽 골목에 계셨죠?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종이컵에 넣었습니다. 그제야 강필규가 저를 봤습니다. 뭘 알고 싶은데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김제두 어르신이요. 장기판 들고 골목으로 들어가신 분. 보셨죠? 강필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봤어. 드디어. 어디서 보셨어요? 지하 창고. 내가 거기서 자고 있었는데. 강필규가 입술을 핥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서 깼어. 누가 계단 내려오는 소리. 빠르게. 김제두 어르신이었습니까? 그래. 장기판 들고 숨 헐떡이면서 강필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어르신이 창고 구석에 쪼그려 앉았어. 떨면서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엔요? 한 5분쯤 지났을까? 위에서 발소리가 또 들렸어. 또 다른 발소리.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가 내려왔습니까? 못 봤어. 어두워서. 근데 목소리는 들었어. 무슨 목소리요? 강필규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런 목소리. 여자 목소리. 여자. 젊은 여자였습니까? 아니, 좀 나이 있는 목소리. 40, 50. 잘 모르겠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김제도 어르신의 딸은 둘입니다. 큰딸 김다혜 45세, 작은딸 김소연 42세. 그래서요? 김제도 어르신이 가라. 나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 목소리가 떨리면서 강필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뭐라 했는데 잘 안 들렸어. 근데 나중엔 울먹이는 소리가 났어. 아버지 제발요. 그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 여자가 올라갔습니까? 아니, 강필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둘이 한참 있다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남자. 또 다른 남자요? 그래, 젊은 남자. 어머니, 빨리 올라가세요. 그런 목소리. 어머니라는 단어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김제도 어르신의 사위가 아닙니다. 이강민은 장인어른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누구? 딸의 아들, 손자. 그 다음엔요? 셋이서 뭐라 했어. 잘 안 들렸는데. 병원, 약 이러시면 안 돼. 그런 말들. 그리고 강필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제도 어르신이 소리 질렀어. 다 내 탓이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소리 났어. 여럿이. 김제도 어르신도 같이 올라간 것 같았어. 그게 다입니까? 아니, 강필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10분쯤 뒤에 다시 내려오는 발소리가 났어. 한 명. 무거운 발소리. 한 명. 누구였습니까? 못 봤어. 근데 뭔가 질질 끄는 소리가 났어. 무거운 걸 끄는 소리. 강필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무서워서 창고 깊숙이 숨었어. 숨도 안 쉬고. 그 사람이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소리 들렸어. 그리고요? 쿵 소리가 났어. 뭔가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던지는 소리. 쿵.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 올라갔습니까? 그래. 다시 계단 올라가는 소리 났어. 그 뒤론 조용했어. 강필규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 다음날 아침에 거기서 나왔어. 빨리. 무서워서. 다시는 그 창고 안 가. 저는 지하상가를 빠져나와 찬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제도 어르신은 목요일 밤 가족들과 지하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혼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끌고. 그리고 쿵 소리. 저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핏자국 묻은 하얀 손수건.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토요일 저녁, 저는 김제도 어르신 집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강필규가 들었던 목소리들, 지하 창고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다시 내려온 발소리. 딸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작은딸 김소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큰딸 김다혜 씨도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라도 갈 것처럼. 저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밤, 두 분 다 탑골공원 쪽에 가셨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다혜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네, 지하 창고에서 아버님을 만나셨고요. 김소연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었어요. 세 분의 대화를. 저는 두 자매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다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아프셨다. 어디가요? 치매요. 김다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년부터 증상이 시작됐어요. 건망증이 심해지고, 길을 잃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병원 갔더니 초기 치매래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제두 어르신, 매일 아침 탑골공원에 오셨던 그분, 장기를 두시던 그분. 치매. 약 드셨어요? 드셨죠. 근데 아버지가 약 먹는 걸 싫어하셨어요. 내가 미친 사람이냐고 화내시면서 김소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전화로 확인했어요. 약 드셨는지, 밥 드셨는지. 근데 목요일 저녁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돈을 다 잃어버렸다. 누가 훔쳐갔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시면서. 근데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계셨어요. 김소연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깜짝 놀라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조카한테도. 셋이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가신 거군요. 네. 아버지 휴대폰 위치 추적했어요. 탑골공원 근처로 나왔어요. 가보니까 CCTV에 아버지가 골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김다혜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희가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서 따라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지하 창고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지하 창고. 어떤 상태셨습니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어요. 장기판 꽉 안고 온몸이 떨리고 계셨어요. 김다혜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집에 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리 지르셨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 내가 다혜 수술비를 날렸어. 그러시면서 수술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위분한테 빌려주신 돈 말씀. 아니에요. 김소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착각하신 거예요. 치매 때문에. 아버지는 이미 그 돈을 매형한테 주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제두 어르신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치매로 인한 착각.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하셨고 도망치듯 지하로 내려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시고 올라가셨군요. 네. 김다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해서 계단 올라갔어요. 셋이서 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럼 끝난 건가요? 그런데 왜 어르신은 지금 없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요? 김소연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약 드리고 누워 계시라고 했어요. 저희가 거실에서 조카랑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나? 아니면 저희가 돌아가면서 모셔야 하나? 그때 아버지가 사라지신 겁니까? 네. 김다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조카가 아버지 방 들어가 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창문 찾아보셨어요? 네. 동네를 다 뒤졌어요. 밤새. 근데 못 찾았어요. 아버지 휴대폰도 집에 두고 가셨어요. 김소연 씨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어디론가 가신 거예요. 혼자. 밤에. 저는 거실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필규가 들었던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는 뭐였을까요? 딸들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소리는? 그리고 쿵 소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하 창고. 저는 그곳에 직접 가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 저는 손전등을 들고 그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식집도 철물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낡은 철제 계단 앞에 섰습니다. 계단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삐걱, 삐걱. 계단이 녹슨 소리를 냈습니다. 한 층, 두 층. 공기가 차갑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좁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췄습니다.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진 벽, 거미줄, 그리고 먼지. 복도 끝에 철문이 보였습니다. 창고 입구. 저는 다가가 문을 밀었습니다. 키키.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비췄습니다.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서진 가구들, 녹슨 철판들, 그리고 바닥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지 위에 뭔가 보였습니다. 발자국. 여러 개의 발자국이 창고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창고 깊숙이, 그리고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어두운 얼룩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말라붙은 핏자국.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였습니다. 장기알이었습니다. 보라고 쓰인 장기알 하나가 핏자국 옆에 굴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기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김제두 어르신의 장기알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들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핏자국이?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고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 김제두 외할아버지 손자인데요. 손자. 강필규가 들었던 그 목소리. 어머니, 빨리 올라가세요라고 했던 그 남자. 여기서 뭐 하세요? 청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에 든 장기알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목요일 밤 여기 있었죠? 청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외할아버지랑 같이요. 맞아요. 청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핏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청년이 핏자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외할아버지 피 아닙니까? 침묵. 청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청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넘어지셨다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계단에서요. 계단. 언제요? 목요일 밤. 저희가 외할아버지 모시고 올라갈 때요. 청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올라가시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다치셨습니까?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많진 않았는데 외할아버지가 비틀거리셨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깜짝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어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싫다고 하셨어요. 괜찮다. 그냥 집에 가자 그러시면서. 그래서 집으로 모셨군요. 네. 외할아버지 부축해서 집까지 갔어요. 셋이서 피는 손수건으로 닦아드렸고요. 손수건. 저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늘막 밑에서 발견했던 핏자국 묻은 손수건. 그 손수건은요? 외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꺼내셨어요. 제가 피 닦아드리려고 받아서 닦았어요. 근데 가다가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늘막 밑 벤치. 그곳에서 손수건이 떨어진 겁니다. 집에 가서는요? 약 드리고 누우시라고 했어요. 외할아버지가 계속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그러시면서 우셨어요. 청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가 거실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엄마랑 이모랑 저랑 외할아버지 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외할아버지가 없어지신 거죠. 네. 30분쯤 뒤에 방 들어가 봤더니 안 계셨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고요. 저는 핏자국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이 핏자국은 뭡니까? 외할아버지가 넘어지신 곳은 계단인데 왜 여기에? 청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말해보세요. 한참의 침묵 뒤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넘어지신 게 계단이 아니에요. 뭐라고? 처음에 거짓말했어요. 미안해요. 청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넘어지신 곳은 여기에요. 이 창고 안에서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외할아버지 발견했을 때 외할아버지는 여기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어요. 엄마가 아버지, 집에 가요 그랬는데 외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뒤로 물러서셨어요. 청년이 창고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철판이 있었어요. 녹슨 철판. 외할아버지가 그걸 밟으셨는데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저기 박스 모서리에 부딪히셨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게 이 핏자국이에요. 저는 박스를 봤습니다. 나무로 된 오래된 박스. 모서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많이 다치셨습니까? 이마가 찢어졌어요. 피가 꽤 많이 났어요. 저희가 놀라서 구급차 부르려고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싫다고 하셨군요. 네, 병원 가면 갇힌다. 나 집에 가겠다. 그러시면서 치매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낯선 곳 가면 더 불안해하고. 청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구급차 불렀어야 했는데 외할아버지 말씀 듣고 집으로 모신 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밤, 김제도 어르신은 사위 이강민과 다투고 장기판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인한 착각 속에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하 창고로 도망치듯 내려갔습니다. 딸들과 손자가 찾아왔고 어르신은 놀라서 물러서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가족들은 어르신을 집으로 모셨지만 어르신은 다시 창문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방불명. 손자분, 제가 청년을 봤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디 계실 것 같습니까?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희도 계속 찾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곳은 없습니까? 탑골공원 말고요. 청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옛날에 사셨던 동네가 있어요. 부암동. 거기서 50년 넘게 사셨대요. 가끔 거기 얘기하시곤 했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러시면서 부암동. 주소 아십니까?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데 부암동 백사마을 어딘가였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친한 친구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한상만 어르신 말고요. 누구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같이 공장 다니셨던 분이래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요양병원. 어느 병원입니까? 잠깐만요. 청년이 휴대폰을 꺼내 뒤적거렸습니다. 있다. 성북구 사랑요양병원. 여기에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 저는 성북구 사랑요양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4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김제도 어르신이랑 친하셨던 분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공장 같이 다니셨던. 아, 박종석 어르신이요? 박종석. 네, 맞습니다. 뵐 수 있을까요? 3층 302호예요. 근데 어르신 치매가 좀 심하셔서 대화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 침대에 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8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몸은 앙상했습니다. 박종석 어르신이십니까?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누구? 김제도 어르신 아시죠?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두? 네, 김제도 어르신이요. 제두가 어떻게 됐어?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제두가 왔어. 어디 있어? 진정하세요. 어르신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노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두가 무슨 일 있어? 실종되셨습니다. 목요일부터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두가 또 사라졌어?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 사흘 동안 안 보이더니 부암동에서 발견됐어. 옛날 집 앞에서. 부암동. 손자가 말했던 그곳. 거기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앉아 있었대. 멍하니. 옛날 집 앞 벤치에.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두는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해. 자꾸. 치매 걸리고 나서 더 그래. 거기가 내 집이야. 거기 가야 해. 그러면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김제도 어르신은 부암동에 계십니다. 옛날 집. 50년 넘게 사셨던 그곳. 주소 아십니까? 부암동 백사마을 17번지. 거기 작은 한옥이 있어.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겠지만
저는 휴대폰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부암동 백사마을 17번지. 저는 요양병원을 나와 바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부암동까지는 40분쯤 걸렸습니다. 백사마을 입구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한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17번지. 작은 나무 대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대문 옆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 무릎 위에 올려진 손, 김제두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제두 어르신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대문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옆모습이 보였는데 이마에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김제두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어르신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네, 탑골공원에서 청소하는 박춘식입니다. 저는 어르신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벤치는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특별한 자리였을 겁니다. 50년 넘게 사셨던 집 앞. 여기가 어르신 집이었습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968년에 이사 왔어. 신혼집이었지. 여기서 애들 키우고 퇴직하고 마누라 떠나보내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언제 이사 가셨어요? 작년에. 애들이 여기는 너무 불편하다고. 관리도 안 되고 계단도 많고. 그래서 서대문구 빌라로 갔어. 어르신이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긴 내 집이야. 아무리 다른 데로 가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 기억은 잃어도 오래된 기억은 남습니다. 50년의 기억이 담긴 이 집. 어르신에게는 여기가 진짜 집이었을 겁니다. 목요일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모르겠어.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째인지 모르겠어. 배는 고픈데 언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에도 여기 계셨어요? 응, 춥더라고. 근데 집에 못 들어가. 다른 사람이 살아.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문 두드렸어.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그랬어. 근데 안에서 누가 소리 지르더라고. 경찰 불러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 어르신은 사흘 밤을 이 벤치에서 보내신 겁니다. 11월. 영하권의 날씨에 가족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가족? 어르신이 저를 봤습니다. 다혜. 소연이? 네. 딸분들이요. 지금 어르신 찾고 계세요.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자꾸 걱정만 끼쳐. 천만에요.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이마는 괜찮으세요? 응. 소연이가 약국에서 약 사다 줬어. 소연 씨. 언제요? 어제. 모레. 잘 모르겠어. 여기 와서 약 발라주고 거즈 붙여주고 갔어. 저는 놀라서 어르신을 봤습니다. 작은 딸분이 여기 왔었어요? 응. 울면서. 아빠 집에 가요 그랬어. 근데 난 여기가 좋다고 했어. 여기가 내 집이라고. 어르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소연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요양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냈어. 나 미친놈 아니야. 그랬더니 소연이가 울고 갔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소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김소연 씨, 저 박춘식입니다. 청소하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디요? 어디 계세요? 부암동 백사마을 17번지. 옛날 집 앞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어르신을 봤습니다. 딸들이 오십니다. 그래. 어르신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끌려가겠지. 요양병원.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분들은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 어르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 알아. 내가 치매 걸린 것도 알고 애들 걱정하는 것도 알아. 근데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아직 나야. 아직 김제두라고.
근데 사람들이 날 이상한 사람처럼 봐. 무섭게 생각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장기 두는 것도 그래. 내 유일한 낙이었어. 근데 구청에서 장기판 다 치웠어. 나 같은 늙은이들은 소란스럽대. 어르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장기판 들고 다녔어. 그늘막 밑에서 몰래 뒀어. 그게 뭐가 나빠.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장기판, 부서진 장기판이 떠올랐습니다. 목요일에 사위분이랑 싸우셨죠? 응. 어르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강민이가 돈 가지러 왔어. 근데 나 돈 없었어. 아니, 돈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 내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어디 갔지? 그 생각만 들고. 그래서 강민이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더니 강민이가 화내면서 장기판 걷어찼어. 장기판이 부서졌고요. 응, 반으로 쪼개졌어. 20년 쓰던 장기판이. 어르신이 울먹였습니다.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돈보다 장기판이 부서진 게. 강민이 가고 나서 한참 울었어. 저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골목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다혜 씨와 김소연 씨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뒤에는 손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다혜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은 딸들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딸들이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걱정 얼마나 했는데요. 김소연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희랑 집에 가요. 네. 나 요양병원 안 가. 안 가셔도 돼요. 저희가 모실게요. 돌아가면서 김다혜 씨가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 여기 오고 싶으시면 주말마다 모셔다 드릴게요. 여기 와서 앉아 계셔도 돼요. 진짜? 네, 진짜요. 어르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딸들이 어르신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은 한참 동안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의 기억이 담긴 집,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저는 그들이 골목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들이 어르신을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손자가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 가족이 함께 집으로 가는 모습.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핏자국 묻은 하얀 손수건, 그리고 장기알, 보라고 쓰인 장기알. 저는 두 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어르신께 돌려드려야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내일 월요일이면 또 탑골공원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늘막 밑 벤치를 쓸어야 합니다. 어쩌면 한상만 어르신이나 최복순 할머니가 또 거기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김제두 어르신도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손에 장기판을 들고 조용히 벤치에 앉아 승부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지켜둘 겁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탑골공원 그늘막 밑 오전 10시.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식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제두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새 장기판을 들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한상만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어르신,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약 먹고 병원도 다니고.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오늘 한 판 들어왔어. 상만이랑. 한상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쟤도 이 친구가 자꾸 지라고. 오늘은 내가 이긴다. 두 어르신이 벤치에 앉아 장기판을 펼쳤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탑골공원에서 금지된 장기.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그늘막 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이 공원 어딘가에서